안녕하십니까.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법적 쟁점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금융거래법 내용 교환이 많은데 어떤 교환 내용에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만 그런 제도가 있구나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아니하고 개괄식으로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만 이제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금융거래. 전자금융거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금융기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뭘로 한다? 자동화된 방식, 비대면, 비서면 자동화된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용자들이 이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 전자적인 장치를 통해서 금융거래를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해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 집에서 보는 게 인터넷 뱅킹이죠.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자금이 차잖아요. 저희도 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입니다. 를 통해서 뭘 하죠? 여러분들 주식 거래하죠. 컴퓨터로 프로그램 다운받아가지고 주식에서 사고팔고 하죠.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87년도일 때만 해도 제가 그때 주식 투자 처음 했을 때인데 이때는 뭐냐면 여러분들 증권 매장에 나가서 증권 매장에 나가가지고 매도 주문, 매수 주문 이렇게 다 써야 됩니다. 써가지고 얼마 주식 매수 써가지고 이걸 넣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직원이 받아가지고 그 증권회사 직원이 받아가지고 이걸 막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쓰고 전달하고 입력 쓰고 이 사람이 다시 입력하고 이런 게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거기다가 만약에 뭐 시장이 굉장히 폭락한다든지 그럴 때는 호황이 된다든지 갑자기 막 폭등한다든지 그럴 때는 너무 너나너나하게 다 주문표를 냅니다. 그러면 이걸 처리 못하게 되면 어떨까요? 살 수 없는 경우 또 팔 수 없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나왔던 게 이제 좀 도입되고 나서 뭐냐면 전화로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요즘 뭐냐면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라는 것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 한다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자적 장치가 뭐가 있냐? 자, 여러분들 현금 ATM기도 있죠? ATM기. 그쵸? 전화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TV네요.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그 다음에 PDA 이런 여러가지 어떤 전자적인 수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아마 주식거래는 이걸로 많이 하실 겁니다. PDA로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접근 매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을 인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접근 매체는 뭐냐면 옛날같이 따진다면 비밀번호가 있겠죠. 비밀번호가 있고 뭐가 있을까요? 도장이 있겠죠. 그런 것이 이제 컴퓨터에 와서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 이제 접근 매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시스템에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직불전자 지급수단, 선불전자 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이러한 것들이 전부 전자적 정보가 되겠습니다. 접근 매체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 번호도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체 정보, 홍채라든가 지문 이런 게 다 이 접근 매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좀 인증서죠. 인증서, 공인인증서. 그 다음에 전자적 방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공인인증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에 아마 접속할 때도 공인인증서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것은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만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인데 이 공인인증서는 크게 뭐가 있냐면 금융거래용이 있습니다. 금융거래에서도 은행거래, 보험거래, 증권거래가 나눠지고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는 보험용이 있습니다. 보험용거래, 보험용 공인인증서. 그 다음에 금융이 아니고 비금융. 우리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뭐 비금융 기관, 비금융 공인인증서 쓰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공인인증서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밀번호. 이런 패스워드. 우리가 다 패스워드 치고 들어오죠. 그 다음에 OTP는 뭐냐면 여러분들 인터넷 거래를 하다 보면 인터넷 뱅킹 하다 보면 요만한 기기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밀번호가 바로바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이 OTP입니다. 원타임 패스워드. 자, 전자금융거래법은 어디에 적용이 되냐?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적용의 예외인데, 자, 금융기관, 뭐 전자금융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관 간에 거래하는 데는 이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자금융업자, 점검업자,
개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이 회사 간에, 금융기관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망. 근데 BOK 와이어망, 뭐냐면 한국은행에 있는 금융기관하고 한국은행하고 이렇게 지급결제망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 이용자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적용되지 않고 이용자와 연결되어 있는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보면은 전자금융거래 관계자는 누가 있냐? 자, 금감위와 금감원이 감독기관이고 한국은행도 일부 감독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이 있고 전자금융업자가 주체가 되죠.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조하는 사람, 전자금융 보조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채권관리기관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전자지급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용자가 이 전자지급수단을 통해서 다른 이용자와 거래를 하는데 그 망을 제공해 주는 게 이 전자금융업자 또는 금융기관이다. 이거를 감독하는 사람은 금융감독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딱 한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거는 전자금융 거래 관계자, 즉 전자금융업자가 누구 있느냐, 요 종류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금융기관은 전자금융업자로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일단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전자금융업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자.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자. 두 번째, 직불카드 발행 및 관리업자. 그다음 세 번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 그 다음에 전자지급 이체 업무. 4번. 그 다음에 전자지급 결제 대행 업무. 피지. 5번.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피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그래서 전자지급 남을 대신해서 지급결제 대행해 주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왜 피지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그마한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쇼핑몰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접속해서 카드를 결제하려거나 뭐 여러 가지 카드를 결제한다, 여러 가지 어떤 지급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 인터넷 뱅킹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요 조그만한 개인 구멍이라고 가게라고 가정합시다. 개인 아주 조그만한 회사가 이런 지급 결제망을 다 깔아야 되고 그런 설비를 다 갖춰야 된다고 하면 배꼽보다 뭐가 더 큽니까 이거는? 이거 몸체보다 배꼽이 훨씬 크잖아요. 결제하는 수단이 너무 크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하지 않고 이것만 대행해주는 사람, 전문적으로 지급결제 업무만을 해주는 이 기관하고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일정한 수수료를 떼고 이렇게 주는 거. 그래서 이 지급결제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해가지고 지급결제 대행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급결제 대행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휴대폰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휴대폰으로 한번 결제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다날이라고 아마 뜰 겁니다.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회사 이름입니다. 이거 선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이러한 회사가 지급결제 대행업자다. 그래서 가상몰, 쇼핑몰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는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자. 이거는 허가. 나머지 4개는 다 등록인데. 전자자금 이체업자, 그 다음에 직불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 그 다음에 선불카드 발행 및 관리업자, 그 다음에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냥 명칭만 그런 게 있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암기하실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업자는 그걸 도와주는 거죠. 회사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업자가 있고 여기를 도와주는 사람, 이게 보조업자. 전자채권 관리 업무는 빼겠습니다. 전자업무하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자금융업자의 의무와 책임인데, 자, 적금 매체 선정이라든가 사용 및 관리 의무가 있고, 거래 내용 확인 의무가 있고, 오류 통지 및 정정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중요한 내용이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적금 매체 위변조 책임. 그래서, 금융기관이라든가 전자금융업자는 자신의 고의과실 없이 전자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거래 지시 전사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입니다. 이게 내용이 긴데 간단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터넷 뱅킹을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했어요. 누구한테도 여러분에 관한 계좌 정보라든가 여러분들 비밀번호 이런 걸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컨대 예를 들면 국민은행을 가정합시다. 국민은행에서 접속해서 했는데 제3자가 아주 천재가 컴퓨터 천재가 이거를 해킹해서 여러분들 정보를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를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래가 끝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KB은행에 접속을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전부 정보를 이용해서 동원해가지고 제3자 계좌로 여러분들 예컨대 10억을 이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나갑니다. 이게 뭐죠? 대포 통장이죠. 왜냐면 자기 통장을 하면 걸리니까 남의 통장을 노숙자에서 자기 명의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대포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10억을 이체한 다음에 현금을 찾아가서 날라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용자는 아무런 이 사람은 관계가 없는 거죠. 알려주고 한 것도 없는데 이 이용자는 자기의 이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3자가 보지 못하게 방어망을 쳐라. 해킹을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망에 대한 걸 누가 관리를 해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관리를 해라.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못하면, 자, 이 사람이 고의로 이렇게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닌데, 이 망이 부실해가지고, 이게 노출돼가지고, 해킹돼가지고, 이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이 금융기관은 이 사람에게 책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게, 이게 가장 전자금융법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이용자 보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용자가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하면서 그 옆에 회사에서 하면서 여러분 다 보안카드 전부 옆에다 놔둡니다. 비밀번호도 막 옆에 달력에다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전부 막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제3자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접속해가지고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을 제3자 계좌로 돈을 빼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는 이용자한테 책임을 좀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는 왜 의미가 있냐면 그 전에는 이 법이라든가 여전법이라든가 전자금융거래기본 약관 그 이용 전에는 이런 경우는 은행은 계좌번호라든가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이 이용자가 처음에 신고한 것과 동일하면 책임을 안 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용거래 하겠다고 신고했던 내용들하고 일치를 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용자가 자기한테 금융기관의 어떤 과실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전자금융거래법이 생기면서 이 책임을 원칙적으로 누가 지라? 금융기관이 책임져라.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용자가 금융기관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이 생기면서 금융기관이 이용자가 과실이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이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뭐다? 책임을 져라. 그래서 이용자가 보호됐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미국 전자자금 이체법에 보면은 그 $50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적금매체 이런 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3자가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책임의 $50만 부담하고 나머지 $5,000 중에서 예컨대 $5,000 손해봤다고 하면 이 $4,950는 뭐다? 은행이 부담을 해라. $50는 개인이 부담해라. 왜 그럴까요? 그런 이제 그 부주의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일종의 우리 보험에 있어서도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무슨 보험이 있죠?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5만원짜리. 그런 것처럼 이러한 경우에 $50는 개인이 소비자가 부담을 해라. 근데 분실된 걸 알았으면서도 신고를 안 했어요. 그때는 얼마로 가냐? $500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고 영국은 재밌게도 50파운드입니다. 50파운드 같은 50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이용자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책임 관련해서 그 내용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약관이 현재는 있지만 이러이러한 약관보다 더 강화된 이용자한테 더 훨씬 강화된 내용으로 법이 만들어져서 자 금융기관이 무과실 책임다. 자 금융기관이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라는 거죠. 그렇다면 금융기관이 이용자의 고의 입증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용자가 잘못된다. 이용자가 자기의 뭐 인증서라든가 이런 거를 남한테 알려주고 사기친 거다. 우리 금융기관에 접속해가지고 돈을 빼낸 다음에 금융기관에게 책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힘들겠죠. 그때는 책임을 지죠. 그래서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뱅킹 할 때 인터넷 컴퓨터에 보안 카드 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다 설치합니다. 해킹 못하는 프로그램 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뚫을 수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반대로 입증을 누가 해야 될까, 이제는. 이용자가, 이제, 첫 번째 금융기관이 책임을 졌었죠. 금융기관이, 이 시스템은 누구도 뚫을 수 없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 뭐라고 추정될까요? 이용자가 짜고 하거나 아니면은 부주의로, 중과실로 이에, 금융거래 정보를 노출했구나라고 상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상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만들어내면 금융기관이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완전하다는 걸 증명하면 오히려 이용자가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 이 금융기관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해야 되는 입증 책임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금융거래 관련해 가지고는 전자지급거래, 여러분들 아까 했었죠. 인터넷뱅킹, 채권거래, 전자증권거래, HTS 다 했었죠. 전자보험. 여러분들 보험도 전자적으로 드는 경우가 있죠. 근데 보험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험에는 인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인수제도라는 게 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를 들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보험 자격자가 되는지 그거를 전부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급 수단인데, 자, 전자자금 이체,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직불전자지급수단, 그냥 간단히 직불카드, 선불카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자화폐, 전자자금 이체,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 이거는 PG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전자채권관리, 전자음, 전자수표 있는데 전자수표에 관한 법은 없고 전자음법은 이 법에 의해서 적용되고 전자채권관리기관도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5가지가 전자금융거래업자, 전자금융거래업자의 주요 대상이다. 자, 전자화폐는 뭐다? 허가. 나머지 전자자금 이체, 선불카드, 직불카드, 피지업자 이런 건 뭐다? 등록.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종류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자 뭐다? 허가. 그 다음에 전자자금 이체업자, 직불카드업자, 선불카드업자, 피지업자 이건 뭐다? 등록.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데, 이거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전자지급거래죠. 전자지급거래. 자, 전자지급거래인데, 이제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선불령, 직불령, 후불령 있는데, 여러분들, 보통은 선불령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통카드도 전부 선불카드죠. 그쵸? 그 다음에 직불령은 뭐죠? 바로, 여러분들 직불카드 혹시 쓰시나요? 직불카드? 쓰신 분들은 알까요? 직불카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결제를 하는데, 이게 결제카드, 이제 결제망이 있죠. 신용카드 결제하는 기계가 동굴이라고 하죠, 동굴이. 이게 이제 은행 계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불카드를 긁었을 때, 여러분 은행 가서 계좌를 체크를 합니다. 체크해서 돈이 있으면 결제가 되고, 만약에 돈이 부족하게 되면 결제가 안 됩니다. 1원이라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다 약간의 신용 기능을 부여하자. 그리고 이 직불카드망이 너무, 망이 안 깔려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신용카드망을 쓰면서, 신용카드업자망을 쓰면서 여기다가 신용기능 부여해서 약간 예컨대 100만원짜리 물건 사는데 1000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다 신용을 좀 부여해서 예컨대 이 사람은 50만원까지 외상으로 살 수 있게끔, 그래서 현금으로 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50만원까지 살 수 있게끔 해주자 라고 도입된 게 뭐냐면 체크카드입니다.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똑같이 은행계좌에 연결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신용기능이 줄 수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직불카드는 직불카드 결제망을 쓰는데,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망을 쓴다. 그래서 훨씬 더 이용하기 편하다. 왜냐면 신용카드가 훨씬 더 많이 깔렸으니까. 그런데,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처럼 50만원 한도로 이렇게 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는 회사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됩니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물건이 오고, 자금이 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하고 있다. 계약과 거래가 분리됐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자, 전자화폐인데, 전자화폐는 우리가 아는 전자화폐는 다릅니다. 그래서 전자화폐는 일정한 기준 이상의 지역이라든가 또는 영업장에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고, 범용성 뭐죠? 널리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두상품권 있죠? 구두상품권이 전자화폐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두상품권은 구두밖에 못 사는 거죠. 그렇죠? 전자화폐는 몇 개 이상, 예컨대 여러분들이 그걸로 이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밥도 사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책도 살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야만 그게 됩니다. 그게 범용성입니다. 황금성. 자, 여러분들이 충전을 했습니다. 10만원 충전했는데, 자, 우리 상품권 같은 경우 가서 상품권 주면서 돈 달라고 하면 돈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우리 80% 이상을 써야만 됩니다. 그래서 20%가 현금이 20% 정도가 남았을 때만이 20% 금액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상표권을 현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된 경우는 오히려 상품권을 또 다시 줍니다. 잘 자란 걸로.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황금성이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전자화폐는 언제든지 황금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10만원어치 100만원어치 충전을 하고 다시 언제든지 다시 100만원을 요구해서 100만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황금성이 보장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성 보장하기 위해 전자화폐는 이 황금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현금이라든가 예금과 교환이 되어서 발행이 되어야만 된다는 점이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황금성 이런 거, 화가 이한 것은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건 뭐냐면 황금성, 다시 돌려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자화폐는 허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자화폐는 이 범용성이라든가 황금성 이러한 것이 높아지는 것, 그 다음에 적어지는 것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더 좁아지는 것보다 상품권이다. 구두 상품권은 구두만 사는 거죠. 선불전자지급수는 두 가지도 쓸 수 있고 전자화폐는 뭐 예컨대 5가지 쓸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해 넣는다. 그래서 범용성, 황금성이 커지면 이거는 전자화폐에 가까워지고 적어지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가까워진다. 내용은 같다. 다만 전자화폐는 허가, 그 다음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등록,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전자화폐의 사용 단계 및 충전 매체, 이건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하철에 가서 여러분도 저도 해봤는데, 자 버스카드 있죠? 버스카드를 이렇게 전자화폐로 가정하면 버스카드를 전자화폐로 할 수 있을까요? 그 단정적으로 한다라고 설명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버스카드는 버스밖에 사용 못하면 그거는 뭐가 부족합니까? 범용성이 안 되는 거죠. 버스카드를 가지고 택시도 탈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책도 살 수 있고 구두도 닦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화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버스카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자화폐라고 인식을 하는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전자화폐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어찌됐든 이 버스카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하철에 가서 충전을 하죠. 예컨대 10,000원 주면 10,000원 충전시켜 줍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가지 사용 방법인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매체에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가지 이제 아마 요거 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컴퓨터 이용해가지고 이거 충전할 수 있는 기계를 쓰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자화폐 이제 단계,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서 보시고요. 자, 전자화폐, 우리가 어음과 수표 있을 때 수표는 특히 자기합수표는 뭐다? 현금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현금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왜? 현금 자기합수표는 은행의 당좌계좌에 예금을 넣어놓고 수표를 발행하기 때문에 현금과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화폐는 뭐가 있었죠? 아까 우리 황금성이 있었습니다. 전자화폐를 발행하려면 예금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예금, 현금이나 예금. 그리고 다시 100% 환급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다? 전자화폐는 이꼬로 현금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결제가 완료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전자화폐는 화폐와 현금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은 당연히 효력이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줄겠는데 10만원 줄게 있었는데 전자화폐로 했다. 전자화폐로 이렇게 발행을 해줬다. 그쵸?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전자화폐 업자한테 가가지고 전자화폐를 발행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은 전자화폐 업자한테 10만원 먼저 줬죠. 100만원 먼저 주고 화폐를 하고 10만원 남은 겁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전자화폐를 발행한 업자한테 가가지고 자, 내가 전자화폐로 결제를 받았으니까 10만원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 없어졌어요. 10만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B가. 그럼 B는 다시 A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때 A가 B한테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행위가 이게 뭐냐 이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지급에 가름한 거다. 그러면 지급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다? A는 어찌됐든 B한테 줬다. 그래서 이때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자한테 전자화폐 업자한테 돈을 못 받는 건 이 사람이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A와 B는 끝난 거다. A는 지급이 완료된 거고 B는 그 부담을 자기가 갖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변제로 본다. 그래서 전자화폐는 뭐다? 화폐로 본다. 지급에 가름한 걸로 보기 때문에 변제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자자금이체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뱅킹 뭐 많이 하시니까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알 겁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뱅킹. 저도 이 모바일 뱅킹 해봤는데 휴대폰으로 여러분들 상대방 계좌에다가 입금해 드릴 수 있고, 또는 뭐가 있냐면 메일 뱅킹도 옛날에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창회비를 메일로 쏴주면, 그 메일 주소로 쏴주면 그 메일 계좌에 연결된, 메일에 연결된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경우. 그 다음에 지급이체, 추심이체, 요거는 저번에 어음스포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급이체가 뭐죠? 추심이체가 뭐죠?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매월 30일 날 월급이 나간다고 합시다. 회사의 직원이 10만 명입니다. 그럼 30일 아침에 전부 따다다다다다 나갑니다. 이게 뭐죠? 자, 회사가 금융기관에다가 언제 날짜로 이러이러한 날짜에 사람에게 돈을 입금해 주시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급이체입니다. 이게 지급이체. 그래서 이 지급인이 이렇게 하는 게 지급이체고, 추심이체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한전, 그다음 KT라 같은 통신사가 매달 쓴 내역을 보고, 자, 금융기관에 가서, 자, 이 사람, 예컨대 나승성, 이 계좌에서 돈을 얼마큼 빼나가는 거. 물론 처음에는 이제 이게 약정서를 써야 되겠죠. 어찌됐든 이 사람이 돈을 받을 사람이 제 계좌에서 돈을 빼내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추심이체입니다. 전자자금이체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의 자금이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이 그림으로 그려봤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뱅킹은 이제 여기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모바일 뱅킹 안 하신 분도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전된다는 거. 그래서 아마 여기 모바일 뱅킹 하신 분들 잘 아실 텐데 안 해보신 분들은 나중에 아마 해보실 일이 생길 겁니다. 왜냐면 3G 가면서 우리 유심칩이 생기지 않습니까? 휴대폰에 유심칩이. 유심칩이 생기면서 용량이 커지면서 여기에 각종 금융 정보를 한 7개 정도에 다 넣을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G 세대에서는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수 실행에 관한 문제인데, 자, 뭐냐면, 자, 유사수 실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금융기관이 아니면 돈을 이자를 주겠다라고 해서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그게 유사수 실행을 할 수 없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은행처럼 자기가 은행처럼 사람들한테, 자, 내가 이자를 얼마만 줄 테니까 돈을 나한테 맡기시오라고 해서 광고를 했다. 그러면 이거 뭐냐면 유사수 실행입니다. 이걸 허가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통신사들이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제하기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상대방 SKT가 됐든 KTF가 됐든 상대방 사람의 계좌번호를 상대방 통화 번호로 돈을 입금하게 되면 그 통화번호와 연결된 계좌로 돈이 입금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자, 먼저 충전을 한다든지 돈을 맡기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용자로부터 돈을 미리서 받아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게 유사수 실행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유사수 실행은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금융감독을 했을 때 그렇게 결론이 난 부분에서 이게 자세한 내용은 전자금융감독정보인데 어찌됐든 유사수 실행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자화폐와 그다음에 전자자금 이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